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90년대생은 이제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으로, 시장에서는 트렌드를 이끄는 주요 소비자로 자리매김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들을 이해하고 싶은 기성세대들이 이 책을 구입해 읽기 시작하며 한때 회사 내 차장 부장급들에게 필독서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세대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는 추세입니다. 겉으로 조용해 보이는 일본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꽤나 시끄러운데요. 일례로 최근 일본의 10대에서 20대들이 즐겨하는 한 노래를 겨냥한 일본의 기성세대들의 뾰족한 댓글들이 눈길을 끕니다. 1996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Z세대가 즐기는 것은 바로 도한놀이. 한국에 간다는 의미인 이 단어는 마치 한국에서 여행을 하는 것처럼 일본 내 호텔에서 친구들과 한국 음식과 K-팝 등을 즐기는 것을 뜻합니다. 일종의 파자마 파티 같은 건데요. 요즘 일본에서는 귀여운 잠옷을 입고 배달시킨 한국 치킨과 김밥을 먹거나 한국 제품인 봉봉을 마시며 인증샷을 남기는 젊은이들을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도안놀이가 태그된 게시물은 수천 개가 넘는데요. 이 덕분에 최근 주로 신옥 후보에 몰려있던 한식당이 일본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은 물론이고 일반 슈퍼에서도 한국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의 이색적인 놀이 문화를 보도한 뉴스 기사에 일본 기성세대가 단 댓글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한국을 흉내내는 것이 왜 즐거운 것이냐? 어린애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즐기는 마이너한 놀이일 것이다. 그러니 이런 소식까지 전하며 괜히 확대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걸 보도하는 기자가 사실 친한파 아니냐? 라며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 놓은 혐한 정서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한국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 일본의 기성세대들이 한국에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 머릿속에 있는 한국은 아마 1990년대 한참 발전하던 시기이지 않을까 짐작되는 만큼 발전한 한국의 모습에 깜짝 놀라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K-팝이나 K-드라마처럼 문화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도 한국은 지난 20년간 경제 성장과 인프라 발전 등 수많은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으니까요. 이는 객관적인 수치로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를 분석하여 국가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IMD 국가 경쟁력 순위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1995년 한국과 일본은 각각 26위와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과 격차가 상당한 수준이었는데요. 2020년의 순위는 모두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23위, 일본이 34위였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경제 지표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앞서 나가거나 맹추격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달리 한국은 꽃피우는 30년이었던 셈이죠. S&P, 무디스, 피치 등 모든 3대 국제 신용평가 기관은 현재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2단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각국의 물가와 환율 수준을 반영해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1인당 경상 GDP는 2018년에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이후 그 추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강점 중 하나인 제조업 경쟁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 경쟁력을 분석해 국가마다 순위를 부여하는 CIP에 따르면 1990년 한국은 17위, 일본은 2위였던 것이 2018년 기준 한국은 3위로 올라서고 일본은 5위로 떨어졌습니다. 거시경제 지표에서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다 보니 사회 인프라 곳곳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두드러집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통 인프라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을 여행할 때 가장 놀라는 항목 중 하나라는 대중교통. 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 수단이 첨단 IT 기술과 접목돼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고 요금도 저렴하다는 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이 택시를 아무렇지 않게 잡아 타는 걸 처음 본 일본인들은 하나같이 걱정스러운 얼굴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택시 요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주 급할 때를 제외하곤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일본 택시의 기본 요금은 680엔으로 한화로 7,000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운행 시간대와 거리에 따라 급속도로 요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멋모르고 택시를 탈 경우 올라가는 요금을 보고 가슴을 졸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야 할증의 경우 밤 10시부터 적용되며 20%의 요금이 추가로 붙죠. 일본에서 택시 요금이 비싼 것은 물가 대비 교통비 자체가 높기 때문입니다. 택시 기사들이 매년 부담해야 하는 차량 검사 비용도 회당 1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행정보 사이트 프라이스 오브 트래블에서 조사한 세계 택시 요금 순위에 따르면 서울은 88개 도시 중 28위를 차지했으며 선진국 중 저렴한 요금으로 상위권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비싼 것은 사실 택시를 비롯한 교통비뿐만이 아닙니다. 전기세와 수도세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한 유학생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작은 자취방에서 에어컨을 종일 틀어도 2만 원 남짓하던 비용이 일본에서는 더 작은 방에서 아껴 틀었는데도 5만 원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내는 전기세와 수도세를 생각하면 일본에서 살고 싶지 않다며 일본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타까울 정도라고 말합니다. 교통비, 임대료, 세금 등이 한국에 비해 높은 것과 달리 평균 임금은 낮기 때문이죠. 일본 대기업의 경우 신입사원 초봉이 한국보다 30% 이상 낮다고 하는데요.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고 한숨을 쉬는 일본 젊은이들은 어차피 열심히 일해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장기 불황으로 사회에 동력이 없다시피 한 일본에서는 젊은 세대의 좌절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최근 많은 일본인들이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작년 일본 내 넷플릭스 순위는 그야말로 한국 드라마들이 정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가 일본 내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했으며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6위, 청춘기록이 8위, 김비서가 왜 그랬을까가 9위를 기록하며 차트의 절반을 한국이 휩쓸어버렸죠. 빈센조도 최근 일본 현지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 플랫폼 중 하나이며 10대부터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하고 있는데요. 앞서 일본 우익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세대에 국한된 한국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파악할 수 있죠. 또한 한국 웹툰 플랫폼과 웹툰 작품들의 선전도 주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수십 년간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1위를 차지했던 일본 만화의 영역을 한국 만화가 차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만화의 종주국이라 볼 수 있는 일본 시장에서조차 한국 기업의 웹툰 플랫폼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일본 만화 시장에서 웹툰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웹툰을 제공하는 어플의 매출 순위를 살펴보면 기가 막힙니다. 1위, 2위, 4위가 모두 한국 기업이거든요. 라인, 카카오, NHN이 이미 일본 시장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라인의 일본 수익은 218억엔, 우리 돈으로 약 2,300억 원쯤 되고요. 어쨌든 한국의 발전과 영향력을 극구 부정하는 이들이라도 한국에 한번 와본다면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 한국의 발전은 놀랍습니다. 과거의 영광만 기억하는 일본인들이 이제 눈을 뜨고 현실을 바라봤으면 합니다.